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8월도 슬슬 중순에 접어들면서 개학이 당장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새로운 학년의 시작점인 가을학기는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은근히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대학을 처음 들어가는 초년생의 경우 하이스쿨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대학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학생의 경우 그동안 지나간 학년들을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해입니다. 인턴십과 취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학생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학원을 지원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시험의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모든 정열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길고 고달픈 과정이지만 본인의 꿈에 도달하기까지 절대 가치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인스타그램 아일랜드, 프레드 시글, 변하는 소비자 취향, 기안 바레 신드롬, 그리고 데이비드 버그입니다. 여기를 가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섬이죠. 바로 산토리니 섬 가보신 분들 계시죠. 흰색 집에 파란색 돔으로 만들어진 교회 모습, 깨끗한 파란 하늘에 둘러싼 바다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1년에 관광객만요 340만 명이 넘어간다는데, 이곳에 사는 주민 단 2만 명에 이 주민의 몇백 배가 넘어가는 숫자이죠.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객들, 이 셀피 찍는 스틱으로 무장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준비로 밀려옵니다. 또 대형 선박 크루즈 선박에서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zigzag으로 올라가거나 덩키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오후가 저물고 해가 질 무렵에는 가장 유명한 이 해지는 모습을 보려고 골목골목 미어터집니다. 발코니마다 매달려 있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미국 관광객은 40살인 마리아 타바레스 씨는 나는 이것을 하이스쿨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조용하고 한산했던 바닷가를 거닐던 2만여 명의 섬 주민들은 대거로 몰려든 관광객에 이제 혀를 내두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유럽 전역에 인기 많은 장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소위 반투어리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으로 베니스라든지 바르셀로나죠. 그런데 그중 관광객들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것이 가장 역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산토리니 섬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스페인 도시들, 네덜란드, 이태리 관광 장소들, 이제는 이런 곳에서는 숫자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요. 또 관광객 한 사람당 입장료 같은 이런 엔트런스 피를 매기자는 아이디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산토리니에도 로컬 정부 차원의 숫자 제한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니코스 졸조 섬 시장은 현재 존재하는 오래된 건물들이 지탱이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관광객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이곳에 방문하는 크루즈 선박에서 오는 관광객 숫자를 하루 8,000명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하루에 17,000명 정도 되는 것의 절반 이하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관광객으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비즈니스들도 우려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현재 14개의 방을 가지고 호텔업을 운영하는 조지오스 다미고 씨는 비즈니스도 좋지만 섬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토리니는 신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조만간 완전히 괴물이 될 날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산토리니의 관광 부음은 그리스 전체에 커다란 수입을 가져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2024년 첫 5달 동안만 봐도 관광 수익이 16%가 증가했고요. 이 페이스는 작년에 기록했던 3,300만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섬 안의 상공업 단체의 알렉산드로 펠레카노스 회장이 말하는 것은 또 흥미롭습니다. 알렉산드로 씨가 말하는 것은 돈 버는 것을 원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조용히 평화롭게 살면서 돈 벌기는 힘들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피크 시즌 동안에는 크루즈 선박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만 하루에 17,000명이 넘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인기 있는 타운 피라로 향하고요. 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타운 오이아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이곳이 바로 유명해지는 이 해지는 선셋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이래서 생기는 별명이 바로 인스타그램 아일랜드라는 것이죠. 동그란 작은 돌로 깔려진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서 절벽에 매달린 발코니에는 휴가를 온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셀피를 찍으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1600년 전, 1600 BC 화산 폭발로 깎아지고 형성되었다는 이 에이전시에 위치한 섬들인데 오늘날 최고 관광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측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로컬 투어 운영자이면서 산토리니 섬에 지난 18년째 살아오고 있는 지안루카 치멘티 씨가 바로 장본인인데요. 지안루카 씨는 많은 관광객이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이미지는 사실 섬 안의 피크타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피크타임이 지난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인데 비수기가 오고 나면 섬은 거의 텅 빈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7월, 8월이 최고 피크 시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기는 완전히 반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산토리니는 아주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덩키를 타고 다니는 섬 주민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토마토를 기르고 또 포도주를 만드는 와이너리의 모습, 이런 것이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천만 관광객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오래된 건물들은 상태가 절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몇 배로 확대된 현실을 대변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이곳에 오려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마음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꼭 산토리니에 방문을 원한다면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면 현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도 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이나 아주 로맨틱한 여행, 또 어떤 경우에는 멋있는 결혼식 자체를 이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영국인인 케이리 해슬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인데 철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앞에 말한 피라는 이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언덕의 조그만 마을에 묵기로 결정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조용하면서 뜻있고 달콤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묵지는 않았지만 하루 날을 내서 피라에 방문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크루즈 선박 8척이 도착한 것 같았다고 말을 하면서 수천 명이 타운을 가득 메우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산토리니에 와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을 하면서 그날만 목격한 결혼식이 3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은 이야기지만 6개 결혼식이 진행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해지는 선셋 모습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케이리 씨 부부는 매일 저녁 그들의 8시에 발코니에 같이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환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마술 같은 신혼여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유명한 그리스 섬 산토리니. 유명한 곳은 꼭 가서 인증샷을 찍어야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곳을 피해 조용하게 보내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 오래 사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바로 프레드 시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부티크 소매 스토어 이름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60여 년 기간 동안 LA의 팝컬처의 대명사이고 소매업계의 상징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로컬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주 찾던 곳으로 담장이 덩굴로 뒤덮인 벽에 업스케일 의상이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상당히 느긋한 소위 레이드백 스타일이었고 한마디로 서든 캘리포니아 스타일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장소였죠. 이곳은 상당수 연예인들이 자주 찾으면서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늘 들리던 곳입니다. 1960년대 비틀즈가 이곳을 방문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캔들 제너,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도 이곳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마지막 남아있던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선셋 블루버드 위치와 더 말리부 두 개의 마지막 매장을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서든 캘리포니아에 9개까지 매장이 있었고요. 스위tzerland와 타이완에도 매장이 1개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로는 팬데믹 이후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에다가 200개가 이 레벨이 넘는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운영이 너무 힘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이때 프레드 시글을 인수한 제프 로트먼 씨는 팬데믹 직전까지 너무 비즈니스가 좋았는데 팬데믹 이후에 도저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 비즈니스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 분석에 의하면 프레드 시글의 이런 하락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한때 최첨단, 이 커팅 에지 LA 스타일 리더 자리에서 프레드 시글은 제자리 걸음을 너무 오래 하면서 이 새로움, 이 뉴니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되는 다른 제품 개발이 더뎠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진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뜨거운 성장도 한몫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시글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90%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 물건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서 순수익 마진이 너무 줄어든 것이죠. 실제 LA 같은 곳에서는 의류 소매업이 하루아침 생겨나고 하루아침 망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오랜 긴 세월 동안 프레드 시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창업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한 프레드 시글은 1961년 300 스퀘어풋 남짓한 첫 번째 스토어를 엽니다. 바로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선상에 스토어를 열죠. 그리고 거기서 청바지 데님에 라인스톤을 장식해 내놓으면서 인기 절정을 맞이합니다. 스토어 안에 소위 진 바를 만들어 놓은 파이어니어이고요. 그리고 이 컨셉트는 전 세계 라이벌들이 흉내내는 결과를 가져왔죠. 프레드 시글 스토어를 막 열었을 때 정말 특이한 장소였습니다. 패션 진을 발명했고요. 팝 스토어에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이죠. 그때 당시 소위 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1965년 멜로즈 애비니와 크레슨 하이츠 코너에 블루바드 코너에 스토어를 확장 이전했죠. 그 이후로 근방에 부동산이 나오는 족족 사들이면서 결국 29,000 스퀘어풋이 되는 컴플렉스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멜로즈 애비니 근방에 이 디자이너 의류들이 줄줄이 들어서는 장소로 변하게 만든 자극자가 되었습니다. 또 스토어 안에서도 종업원들마다 섹션마다 할당해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차원에 외부에서도 다른 창의력 넘치는 소매업계 인물들을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각 섹션마다 다 특이하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일을 피한 것이죠. 이들은 오늘날 인플루언스가 있기 전에 이미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름들을 보면 케이트 스페이드, 주시 커처, 제이 브랜드, 하디 캔디 이 모든 사람들은 프레드 시글이 제공한 지붕 아래 카펫 깔리고 진열대 마련된 장소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2019년 주인이 바뀐 뒤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매업계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요. 수많은 스토어나 브랜드들이 살아남지 못하면서 프레드 시글도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새롭고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 예전보다 몇 배 더 힘들다면서요. 이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프레드 시글의 고유 제품들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리테일과 패션 컨설턴트인 쉘다 하트웰 씨는 말합니다. 프레드 시글은 똑같은 것 가지고 너무 오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요. 요새 문을 여는 스토어들은 엄청난 브랜드들의 스토어 안에서 갖는 새로운 경험, experience의 커스터머들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쇼핑은 이제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새 소위 잘 나가고 잘 되는 소매업체는 정해진 테두리나 한계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창의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곳이고 특히 온라인 발전으로 거의 모든 물건은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웬만해 가지고는 소비자들을 놀라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프레드 시글의 대표적인 라이벌 중 한 곳이 바로 키튼입니다. KITSON. 키튼의 대표는 말합니다. 오늘날 소매업계는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라면서 어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감안할 줄 알아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신속한 변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기다 덧붙여서 요새 사람들의 쇼핑 습관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면서요. 인스타그램과 인터넷이 없던 시절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기다 프레드 시글의 치명적인 것은 온라인의 존재를 확대시키는데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마케팅이 너무 더뎠다는 지적이죠. 예전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인기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전설적인 레가시 브랜드라는 아이디어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필 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프레드 시글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한때 LA 상징이었던 프레드 시글, 앞으로 어떤 변모된 모습으로 다가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엄청나게 뛰어오른 모든 물가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크게 바뀐 현실이죠. 이미 뉴스에 수차례 나오듯이 가격을 상당히 올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 커스터머 발길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들의 세일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맥도날드는 글로벌 세일이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스토어를 방문하는 숫자도 최저를 기록했다고 나오고요. 이런 비슷한 리포트는 스타벅스나 버거킹, 웬디스 모두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이 취향의 변화는 먹는 음식을 넘어서요. 이제는 마시는 알코올 음료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규모 기업 중 하나인 디아지오라고 있습니다. DIAGEO. 이 회사는 팬데믹 이후에 세일 감소는 첫 번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재정 상황이 너무나 나빠진 수많은 소비자들이 소비 형태를 줄이고 여기에 따른 구매 형태도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잘 알려진 이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잘 알려진 조니 워커 위스키가 있고요. 카사미고스 테킬라, 또 기네스 맥주 생산 회사인데 이 알코올 음료수 생산회사 가장 큰 규모가 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아지오는 최근에 이 세일이 하락했다는 리포트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지속되는 높은 이자율, 각 가정마다 힘들어진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작년에 디아지오 회사 역사상 최초로 여성 CEO가 앉았습니다. 바로 데브라 크루인데 이 여성 CEO는 소비 형태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왔다면서 비즈니스 차원의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비디오 메시지를 보낸 CEO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에 높은 물가로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한층 더 신중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 알코올 회사 중 한 곳 디아지오는 작년 7월에 크루 씨가 CEO로 취임하면서 간부직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크루 씨는 이전에 펩시 컴퍼니와 담배 회사인 레놀즈 아메리칸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마켓 가치로 따질 때 네 번째로 높은 알코올 생산 회사입니다. 최고는 버드와이저 소유의 인베브고요. 이어서 중국 마오타이를 내놓는 회사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모에 샴페인과 헤네시 코냑을 생산하는 프랑스 회사죠. LVMH 그룹이 다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디아지오 세일은 1.4%가 줄어든 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카리브 지역 세일이 감소가 가장 컸다고 하면서요. 이 중에 조니 워커 위스키 세일은 글로벌 차원의 전체에서 2%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마켓인 미국 안에서 무려 10%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의 전체 세일도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카사미고 세일은 22%나 감소했는데 가장 큰 것이죠. 이 테킬라 브랜드 회사는 원래 그 배우 조지 클루니가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이것을 디아지오가 지난 2017년 7억 달러에 구입했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카치 마켓 중 40%나 장악하는 디아지오 회사는 이 주식 가치도 11%까지 하락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비자 취향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알코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관심이 끌리는 것은 변함없다고 강조합니다.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 중이라고 말했고요. 그중 생산력의 증가와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단연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따라 변하는 트렌드, 그리고 개발도상국 안에서 점점 높아지는 인컴 레벨, 또 맥주나 와인에 비교해서 스피릿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등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회사의 방침을 두고 에퀴티 분석가는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의 정반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주 골자 비즈니스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의 투자자들은 디아지오야말로 브랜드면에서 여전히 강한 회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브랜드들 이름 보면 저도 들어본 이름인데요. 스미어노프라든지 탱커리 진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고 강조합니다.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코올 소비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섭취 취향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알코올이 없는 드링크를 선호하는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듯이요. 이 앱솔루트 보드카나 제이미슨 위스키, 올메카 테킬라, 비피르 진을 소유한 프랑스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퍼노 리카르드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지난 27년 동안 와인 세일이 기록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도 본인들의 이 와인 브랜드를 판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을 팔고 남은 샴페인과 프리미엄 스피릿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에 걸쳐서 위치한 7개의 와이너리를 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말씀드린 대로 샴페인과 프리미엄 스피릿에 집중시킨다는 전략이죠. 호주에 위치한 와이너리를 팔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이콥스 크리크, 올랜도 등 10개의 와인 브랜드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와인 브랜드 세일에서만 7% 감소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제이콥스 크릭은 인도에서 크게 하락했고요.
campo viejo는 미국에서 세일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결정타가 된 것이죠. 특히 와인 소비는 2018년 이후에 크게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와인은 중국에서 소비량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요. 글로벌 차원에 소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간단한 맥주나 스피릿을 더 선호하거나 알코올 자체를 멀리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전문 분석가들은 회사 차원의 와인 분야를 없애는 것은 맞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디아지오 역시 그들의 와인 비즈니스를 이미 2015년에 이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에 판 것도 좋은 예라고 말합니다. 이제 퍼너드 리카르드는 미국 위스키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베이스를 둔 그들 회사 North American Distillers로 하여금 아메리칸 위스키 포트폴리오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퍼슨스와 래빗 홀에 더 집중하면서 더 강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아메리칸 위스키가 인기 절정인 스피릿 캐테고리의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 먹는 음식 선호도도 크게 변했고 이제는 알코올 선호도도 크게 변했다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죠. 로스앤젤레스 야구팀 다저스의 일루수죠. 프레디 프리먼. 프리먼의 3살짜리 아들이 진단받은 병명이 바로 기안 바레 신드롬입니다. 이로 인해서 프리먼이 지난 금요일부터 팀을 떠나 가족 문제에 임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나 가족 일이 최고 우선순위죠. 아무리 프로 운동선수라 해도 절대 야구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인인 첼시 프리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현재 취해 있는 불행한 상황을 밝혔죠. 바로 아들 맥시머스가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인데 몸 전체가 마비가 왔고요.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숨쉬기 힘들어져서 병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렵고 힘든 나날이었다고 썼고요. 맥시머스는 현재 강하게 투쟁하고 있고 하루하루 회복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절대 완쾌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진단받은 병, 바로 기엔 바레 신드롬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가 면역 시스템이 신경계를 공격하는 병인데 이유는 모르는 병입니다. 이렇게 신경계 시스템이 공격받으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온몸 양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주로 느낌이나 통증이 다소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흔히 시작되는 곳이 손발에 나타나고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팔과 몸통 위쪽으로 번져갑니다. 이런 증상은 몇 시간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몇 주 정도 걸리면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사를 위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숨쉬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숨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율교감신경의 활동에 지장을 주면서 심장 박동이나 혈압에 영향을 주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병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잘못 이렇게 펑션하게 만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감염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술, 또 백신에 의한 이유도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기얀바레 신드롬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3분의 2 정도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감염을 앓은 히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감염 중에서도 장에 나타나는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
또 호흡기에 나타나는 respiratory tract infection이 자주 나타나는 감염들로 올라 있습니다. 거기다 백신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1976년 스와인 플루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난 이후에 실시됐던 인플루엔자 이뮤나이제이션, 이 백신을 맞은 경우에 기얀바레 신드롬이 일어난 경우가 높았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얀바레 신드롬은 1916년 프랑스 신경과 의사인 조르지스 기얀과 장 알렉산더 바레가 함께 컨디션을 묘사해 내온 것입니다. 진단은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나 다른 병을 룰아웃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신경 전도 분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프리먼의 아들 맥시머스 경우처럼 6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생기면 진단이 특히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이들의 흔히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뼈 문제 등으로 잘못 진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진단 테스팅을 해볼 때도 이 빠른 시간 안에 근육이 마비되는 것이 보이고 반사작용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열도 없는데 이유가 없을 때 결국은 신경계 cerebrospinal fluid 검사나 또 신경 nerve conduction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만약 피검사를 한다면 이 피검사로 뭘 알아내는 것보다는 다른 병이 아니라는 룰아웃의 목적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또 기얀바레 신드롬의 환자들이 이 소듐이 낮은 것이 연관이 있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것은 필요 이상 이뇨작용을 막는 anti-diuretic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증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증상이 무감각해지거나 콕콕 찌르는 듯한 그 tingling sensation 그리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팔 근육,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요. 이 약해지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일어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목 주위 근육도 지장을 자주 받으면서 이 절반은 머리와 목신경 공급하는 뇌신경 cranial nerve가 영향을 받으면서 얼굴 근육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삼키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눈 주위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8% 정도는 다리 근육을 심하게 약하게 만들고 또 아주 드물지만 방광, 항문 근육에 여파를 주면서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가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통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은 허리 통증, 목과 머리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플라즈마 프레시스하고 그리고 혈관 주사로는 intravenous immunoglobulins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역 시스템 치료 방법인 셈이죠. 첫 번째 플라즈마 프레시스는 본인 혈액 안에 신경 시스템을 공격하는 항체를 필터처럼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혈관 주사 이뮤노글로뷸린은 이것을 투여하는 것은 위험한 공격과 염증을 일으키는 항체, 엔타이바디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상당히 효율적이고 이 효율 각도와 퍼센티지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저스 일루수 프레드 프리먼의 어린 아들 맥시머스, 진단받은 기얀바레 신드롬, 제발 적절한 치료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데이빗 버그가 누군가 하실 텐데요. 바로 UCLA 대학의 야구부 부코치였던 남성입니다. 근데 최근에 UCLA와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로 인한 것인데요.
지난 몇 달간 대학 측의 조사 결과 대학생이면서 야구 선수인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결정난 일입니다. 대학 측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학생 뺨을 때린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데이빗 버그는 조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셈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한 달 동안 서스펜션이 가해지기도 했고 또 추가로 폭력에 연관된 Violence Prevention Training이 요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근에 데이빗 버그는 UCLA와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떠난 것입니다. UCLA 운동부서죠. Athletic Department의 대변인이 말한 내용은 그가 떠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고 이제 공석이 된 자리는 전 베이스볼 오퍼레이션과 플레이어 디벨롭먼트 디렉터를 맡았던 그리핀 바른스 씨가 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추가로 말합니다. 모든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 철저한 조사한 결과라고 말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 조치가 취해졌고 정해진 대학 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서 얘기라고 이제 더 이상 UCLA Athletic Department 소속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언급은 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A 타임스는 헤드 코치인 존 세비지와 연락을 취했고 메시지도 여러 번 남겼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본인 데이빗 버그 역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사양한 것입니다. 데이빗 버그는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임무로 이 UCLA 야구팀에 몸을 담았다가 2023년 부코치, 어시스턴트 코치로 승진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2일에 UCLA Athletic Department에 연락이 왔고요. 바로 한 선수의 부모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버그가 선수 한 명의 뺨을 갈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연관된 81페이지에 달하는 리뷰 다큐멘트를 보면 데이빗 버그 부코치 진술은 이렇습니다. 선수 포섭 과정인 리크루팅 디너에서 일어난 것인데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엘촐로 식당이었습니다. 이날 몇몇 현 선수와 코치들이 동행한 디너였습니다. 부코치인 데이빗 버그는 이 선수 중 한 명에게 자리를 좀 옮기라면서 이 세비지 코치 옆으로 옮기면 본인이 포섭하려는 리크루트 학생 옆에 앉겠다는 의도로 자리를 옮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저녁을 마치고 파킹장에서 발레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학생 선수가 코치 세비지 옆에 앉아야 했던 것을 불평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좌우로 젓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버그 부코치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행동을 버그 표현에 의하면 다가가서 볼에 두어 번 톡톡 쳤다는 것인데 본인은 절대 폭력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요. 신체적으로 절대 누가 봐도 과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옆에서 목격했던 견해는 다 달랐습니다. 문제의 선수는 친구들과 함께 앉고 싶었지만 코치 세비지 옆으로 옮기라 했을 때 불평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파킹장에 나왔을 때 버그 코치를 보는 순간 코치는 F 단어가 섞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증인들에 의하면 곧장 다가가서 뺨을 심하게 갈겼다는 것입니다. 5명의 증인 모두 인터뷰해본 결과 다들 놀랐다는 반응이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놀라움에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버그 부코치는 사과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학생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그날 일은 일종의 농담조, 조크였다고 말을 하면서 이 버그 본인 코칭 방식은 과격하고 투쟁 스타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부모는 내 아들에게 그런 방식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팀 과정에 이 세비지 코치는 버그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도 버그에게 농담조의 뺨 갈기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버그를 선수 시절부터 알아왔다고 말한 이 헤드 코치 존 세비지는 그의 행동에 연관해서 예전에는 데이빗과 이런 문제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야구팀 안에서 어떤 선수이건 손을 대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목격자들은 엘촐로 식당 사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버그는 라커룸에 들어가서 한 선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선수 목 뒤편을 세게 내리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은 농담조를 핑계대지만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 절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가 돼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대학 야구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빗 버그. 당시 All Pac-12 컨퍼런스 선수로 4년 연속 선발됐습니다. 버그는 2013년 UCLA 대학 야구가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 당시 마무리 투수 클로저였습니다. 포스트 시즌 10경기 출전했고 이 중에 6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프로 드래프트에서 시카고 컵스가 6번째 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했고요. 이후 마이너 리그를 주로 돌면서 3년 동안 4.63 방어율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AAA 아이오와 팀에서 활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메이저리그 선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와서 Volunteer Assistant Coach로 UCLA 코치진에 조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코치까지 승진되었지만 선수 얼굴을 때리는 사건으로 인해 그의 코칭 커리어도 검게 물들었다는 주위 의견입니다. 과격하고 투쟁적인 코칭 스타일이 학생 선수들에게는 적합한지는 의견이 찬반이 있겠지만 야구 선수 이전에 이들은 대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구팀 분위기와 군기를 잡는다고 뺨을 치는 코치는 미국 문화에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어느 정도 체계나 규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행동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대학 스포츠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이들은 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 시절 최고 마무리 투수였음에도 코치로서 행동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 선수 시절보다 코치로서 리더 역할이 얼마나 더 힘들고 책임감 있는 자리인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에게 자식이 야구팀 코치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